일단락. 동창회에서 뺨을 맞은 며느리. 내가 감히 내 가방에 손을 대? 철썩. 커다란 연회장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6살 윤서진은 충격으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아픈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수십 명의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척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진의 앞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가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고등학교 동창인 정미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 다이아몬드 팔찌가 저절로 사라졌다는 거야? 미라는 서진의 낡은 외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편 사업도 망하고 마트에서 일한다며? 사는 게 어려운 건 알겠는데 친구 물건에 손 떼면 안 되지.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가 마트에서 일해? 어쩐지 옷이 너무 초라하더라. 동창회비도 누가 대신 내준 거 아니야? 서진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동창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였던 지영이 몇 번이나 연락해 왔습니다. 우리 나이에 언제 또 만나겠니?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 그 말에 용기를 냈지만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이 잘못된 곳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남편의 직업과 사는 아파트, 자녀의 대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에게는 아무도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작은 인쇄소 해? 누군가 묻자 미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망했다잖아. 그래서 서진이가 마트에서 시식 행사도 하고 계산대도 본대. 마치 재미있는 소문을 전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미라가 팔찌가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웠고 가장 먼저 서진을 의심했습니다. 가방 열어봐. 싫어.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왜 그래야 해?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미라는 서진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진이 가방을 붙잡자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난해졌으면 자존심이라도 버려야지. 그 말에 서진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호텔 직원 한 명이 휴대전화로 조용히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며느님께서 지금 연회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외투를 입은 윤서진이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인 세명그룹 한정의 회장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달락. 재벌가 며느리가 마트에서 일하는 이유. 어머니께는 절대 말씀드리지 마세요. 서진은 호텔 직원에게 부탁한 뒤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걷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이 세명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된 것은 25해 전이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남편 한준호는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집안이 아니라 따뜻하고 성실한 성품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한정혜 회장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서진을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평범한 삶은 살 수 없다. 그 말은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서진은 누구보다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준호가 계열사 경영을 맡아 지방과 해외를 오가는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웠고 병환 중이던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정희가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도 병실을 지킨 사람은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물 조금 드실래요? 너도 며칠째 못 잤잖니? 들어가 쉬어라.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정희는 서진을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남편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서진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서진에게 그룹 계열사 대표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서진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호 씨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대신 서진은 신분을 숨긴 채 세명마트의 현장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오래 가려면 회의실보다 매장을 알아야 해. 고객보다 직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고. 서진은 계산대에서 일하고 시식 물품을 나르고 화가 난 고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준호 씨가 보았던 세상을 저도 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회사를 돕게 된다면 적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은 알고 시작하고 싶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다치지 않도록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집안과 재산을 동창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잃은 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위로를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난과 실패로 둔갑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어머니 한정희였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정희는 며느리의 붉어진 뺨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두 눈이 무섭도록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그랬니? 3달락. 침묵하지 않기로 한 시어머니. 이번에도 참겠다는 말은 하지 마라. 차 안에서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게 작은 일이니? 팔찌만 찾으면 오해였다는 게 밝혀지겠죠.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착한 건 안다. 하지만 착한 것과 부당한 일을 참는 건 다르다. 그 말에 서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제가 나서면 어머니 이름이 기사에 오를 수도 있어요. 내 이름보다 내 존엄이 중요하다. 정희는 즉시 호텔 총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연 회장 내부 영상과 복도 영상을 모두 보존하세요. 참석자 명단도 확보하고 보안 책임자는 지금 바로 내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1시간 뒤 호텔 보안팀은 연 회장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미라의 팔찌를 가져간 사람은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미라가 손을 씻으며 팔찌를 풀어 화장대 위에 놓았고 청소 직원이 분실물 보관함에 넣은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분노한 이유는 단지 팔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연 회장에서 찍힌 영상에는 미라와 동창들이 서진을 비웃고 모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해졌으면 자존심이라도 버려야지. 그 말을 들은 정희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니? 정미라라고 한빛문화재단 이사장의 부인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한빛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들은 정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세명그룹은 다음 달 한빛문화재단과 함께 300억 원 규모의 지역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사업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빛재단이 제출한 사업비에는 이상한 항목이 많았습니다. 같은 업체에 반복해서 지급된 용역비, 실제보다 부풀려진 행사비, 존재하지 않는 강사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보였습니다. 이 자료 누가 검토했죠? 전략사업실에서 1차 검토했고 다음 주에 최종 계약 예정입니다. 계약을 중단하세요.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일과 사업을 연결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희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거짓말로 모욕하는 이들이 수백억 원의 공익 사업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대신 복수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이유 없이 고개 숙이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려는 거야. 사달락. 동창들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다. 팔찌를 훔친 사람이 윤서진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 날 오전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 호텔 측의 공식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분실된 팔찌는 화장실의 분실물 보관함에서 발견됐으며 서진은 팔찌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라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서진이가 오해받을 행동을 했잖아. 지영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서진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계속 내 가방 쪽을 쳐다봤어. 그게 뺨을 때릴 이유야? 단체 대화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창은 당시 찍은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미라가 먼저 서진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미라는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촬영된 영상 일부가 인터넷에 퍼진 것입니다. 가난한 친구를 도둑으로 몰아 뺨 때린 재단 이사장 부인.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미라는 기자들에게 팔찌가 고가품이라 당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빛문화재단 앞에는 항해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미라의 남편 최동석은 분노하며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세명호텔에서 그런 짓을 해? 윤서진이 그 집안과 무슨 상관인데? 세명그룹 회장이 직접 계약을 보류했어. 미라는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서진이가 회장과 아는 사이야? 동석은 서진의 신상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보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세명그룹 한정희 회장의 외아들과 결혼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법적으로 세명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애가 왜 마트에서 일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동석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300억 원짜리 사업이 날아가게 생겼어. 미라는 곧바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어제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우리 오랜 친구잖아.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영상도 좀 내려달라고 말해줘. 내 시어머니께도 오해라고 설명해주고. 미라야. 서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안한 건 나를 때린 일이니 아니면 내가 누구의 며느리인지 모르고 때린 일이니?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범한 마트 직원이었어도 사과했을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만 흘렀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미라의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5달락.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넨 선택.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너는 다시 내 뒤에 숨게 될 거다. 정희는 서진을 그룹 본사로 불렀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빛문화재단의 회계 비리 조사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세명그룹 사회공헌재단 대표이사 임명장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한빛재단은 지난 5년 동안 후원금 일부를 빼돌렸더구나. 허위 용역 계약과 가족회사 거래도 확인됐어. 서진은 놀라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는 없어요. 왜 없니? 제가 어머니 며느리이기 때문에 받는 자리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마트 현장에서 3년 동안 작성한 업무 개선 보고서를 읽어봤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직원 휴게 공간 개선, 감정 노동자 보호,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관한 의견을 매달 익명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현장의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내 제안 덕분에 직원 퇴사율이 줄었어. 고객 불만도 감소했고. 정희는 임명장을 서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자리는 며느리에게 주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일한 윤서진에게 주는 거야. 서진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두려워요. 사람들이 낙하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제가 실패하면요? 실패하면 다시 배우면 되지.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회사를 지키느라 많은 사람을 의심했다. 너에게도 처음에는 차갑게 굴었지. 하지만 준호가 떠난 뒤에야 알았다. 가족을 지킨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였다는 걸.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편의 아내나 내 며느리로 살지 마라. 내 이름으로 살아. 그 말은 오래전부터 서진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임명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해보렴. 재단이 보여주기식 기부만 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마트 직원과 경력 단절 여성,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맡기는 거다. 그날 서진은 남편을 잃은 뒤 처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6달락. 화려한 행사장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윤서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한 달 뒤 세명그룹 사회공헌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기업인과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서진은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보석도 값비싼 장식도 없었지만 이전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마트 계산대와 시식 코너에서 일했습니다. 행사장은 술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 퇴직 후 새로운 일을 배우는 분, 고객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생계를 위해 웃어야 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는 집이나 입은 옷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모욕당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미라와 남편 동석도 앉아 있었습니다. 한빛문화재단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동석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3명 그룹에 다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미라가 서진 앞을 막았습니다. 서진아, 잠깐 이야기하자. 주변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미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얼마나 친했는데. 그날 일은 오해였다고 기자들에게 말해주면 안 될까? 서진은 손을 빼지 않았지만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미라야, 넌 아직도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사과하는구나. 아니야. 정말 미안해서 그래. 그럼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희가 되물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요? 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우리 며느리의 신분을 몰라본 것이 아닙니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준비해온 서류를 동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3명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서가 아닙니다. 동석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한빛문화재단의 회계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통보서입니다. 미라와 동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으로 만든 체면은 돈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7달락. 복수보다 더 어려운 선택. 나는 내가 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어. 수사가 시작된 뒤 한빛문화재단의 비리는 연일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동석은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됐고 미라는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해 집 밖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미라는 아무 연락도 없이 서진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보석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돌려주러 왔어. 봉투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서진이 미라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비웃었지.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러웠어. 너는 집이 가난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나는 좋은 집에서 자랐지만 늘 남보다 잘나 보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서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안심했어. 드디어 내가 너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거든.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장 며느리라는 걸 알고 나서야 무서워졌어. 처음 사과했을 때는 솔직히 내 남편 사업 때문이었어. 알고 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알겠어. 미라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를 용서하면 자신이 겪은 모욕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불행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미라야, 나는 내가 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어. 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어.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용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내가 요구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서진은 만년필을 다시 미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왜? 내 인생을 다시 쓰라는 뜻으로 줬던 거니까. 미라는 만년필을 받아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서진은 미라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움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서진이 선택한 가장 단단한 복수였습니다. 8달락.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된 인생. 나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윤서진으로 살아갑니다. 1년 뒤 세명그룹 사회공헌재단은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교육센터 10곳을 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고객 응대와 매장 관리 경험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감정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서진은 센터 개관식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52살의 김영숙은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식당 설거지와 청소 일을 전전하다가 직업교육을 받고 매장 관리자로 채용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제 나이에 다시 명찰을 달게 될 줄 몰랐어요. 영숙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보여주며 울먹였습니다. 누구 엄마도 누구 아내도 아니고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은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아내, 회장의 며느리, 아들의 엄마.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지만 정작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시어머니 정희와 함께 남편 준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이제 제법 대표 같아졌더구나.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현장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롭지는 않니?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는 않아요. 왜?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아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묘원을 내려왔습니다. 서진의 인생은 남편을 잃은 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뺨을 맞은 날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속에 숨어있던 윤서진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여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뒤로 밀어둡니다.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옷차림과 재산으로 가치를 판단하더라도 그 말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품격은 가진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처받은 뒤에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께 서진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도 가장 귀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